대한민국 군대에서 모든 군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전투 지역의 침묵, 그리고 조직적 부정의 압박. 제17보 병사단의 한지나 하사는 곧 후자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 진아는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엄격한 군 환경 속을 유령처럼 움직였고, 날카로운 지성과 눈에 띄는 능력으로 모두를 압도했다. 기술력이 생명인 통신대에서 그녀는 조용한 별과도 같았다. 지휘관들은 그녀를 칭찬했지만 그녀를 금세 앞지른 하급 장교들은 은밀히 질투했다. 그들은 그녀를 차갑다고 불렀고 오만하다고 불렀다. 그녀가 계급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연주를 이용했다는 소문을 속삭였지만 그 누구도 베테랑도 어려워하는 장비를 밤낮없이 익히며 고된 시간을 보내던 진아의 노력을 보지 못했다. 이 질투는 독이 된 에너지였다. 암처럼 번지다가 마침내 표적을 찾았다. 바로 강민석 중위였다. 자기 자존심이 상처 입은 이 약한 장교는 공격할 대상이 필요했다. 어느 차가운 밤, 중요한 훈련 도중, 그는 진아를 함정에 빠뜨렸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항법 좌표를 건네며 그녀의 분대를 위험한 지형으로 이끈 것이다. 진아는 언제나 그랬듯 명령에 따랐다. 그리고 그 순종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대가를 안겼다. 그녀는 추락하며 뇌진탕을 입었고 충격으로 시야가 흐려졌다. 이는 영구적이고 무서운 어둠이 찾아올 조짐이었다. 하지만 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상한 채 누워있는 진아를 동료들은 조롱했고 지휘관인 유 대령은 진실을 외면하며 사건을 은폐했다. 부대의 완벽한 기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했다.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녀의 고통을 무시했으며 범죄를 덮어버렸다. 그렇게 뛰어난 군인을, 어쩌면 시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군인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계급 구조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부정을 삼켜버릴 거라고. 하지만 그들의 잔인하고 사소한 행동이 외로운 소모품 하사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한진아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질투한 연결고리는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나라 군사 기구 깊숙이 뿌리 내린 진실이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국방부의 고요한 화관감 홀, 두려움에 떨던 한 의무병이 급히 작성한 보고서가 두 사람의 책상 위로 날아왔다. 바로 진아의 두 형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는 합쳐서 8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개인적인 악의와 절대적인 침묵의 권력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다가온다. 전쟁의 선언이 아니라 자매의 정의를 위해 차갑고 통제된 분노로 한 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 이것이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이라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한국 군대의 심장 쫄리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누고 군사 드라마를 사랑하는 친구와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17보 병사단 기지는 회색 콘크리트와 끝없이 펼쳐진 얼어붙은 대지로 이루어진 풍경이었다. 그곳의 추위는 군기만큼이나 날카로웠다. 이 엄격하고 규칙적인 세계의 중심에서 한지나 하사는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능력으로 움직였다. 진아는 보기 드문 존재였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혹한 군 환경 속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젊은 여군이었다. 그녀는 지식이 힘보다 중요한 통신대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녀의 능력은 전설적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함이 있는 전선을 찾아내고 10년 경력의 남성 장교들보다 더 빠르게 통신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적 두뇌를 지녔다. 그녀의 계급장, 소매 위의 세 줄의 정확한 계급장은 놀라운 속도로 얻은 성과였고 이는 자부심과 은밀한 질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날 아침은 늘 그랬듯 시작되었다. 새벽 이전
막사박 자갈 위에서 부츠가 바스락거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주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K2 소총의 날카롭고 규칙적인 발사음이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차갑고 거센 바람과 씨름하며 탄환히 목표를 벗어났다. 진아가 사격선에 섰을 때 갑자기 거의 자기장처럼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조준경을 조정하지도 자세를 만지지도 않았다. 단지 목표를 보고 숨을 내쉬며 반가쇠를 당겼다. 탁, 탁, 탁. 연속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완벽했다. 표적이 회수되었을 때 결과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두 번의 실수는 교관 박상사에 의해 장비 문제로 인정되었다. 한하사 내 조주는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수준이다. 해산!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가르며 울렸고 노련한 군인의 담담함 속에서도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 후 차량 정비소에서는 중요한 VHF 무정기가 작동을 멈췄다. 임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이었다. 3시간 동안 남성 기술자 팀은 배선도를 바라보며 멍하니 전력 이상을 탓했다. 진아는 걸어 들어와 두꺼운 매뉴얼을 무시하고 셰시를 열었다. 기름으로 얼룩진 가느다란 손가락이 엉킨 구리선과 실리콘을 외과 수술하듯 다뤘다. 그녀는 전압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저항을 느꼈을 뿐. 15분 만에 지시등이 초록색으로 깜박였다. 주 릴레이 접점 느슨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승리의 기색은 없었다. 부서장인 오소령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드물게 거의 아픈 듯한 미소를 지었다. 장비 정리하고 보고해라, 한하사. 덕분에 사단이 3일치 수리 지연을 피했군. 하지만 장교들이 탁월함을 본 반면 동료들은 오만함을 보았다. 질투는 서서히 은밀하게 부대 구내식당과 막사에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진아가 침상 옆에서 기술 매뉴얼을 조용히 읽고 있을 때 몇 피트 떨어진 사물함에 기대어 있던 2명의 상병이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련기 그녀를 천재라 부르더군. 실제 천재치고는 너무 빠르잖아. 이상해. 이상? 아니, 그냥 편리한 거지. 다른 상병이 비웃으며 강철 컵에 김을 닦았다. 소문 틀리지 않아. 걔 가족 어깨에 별 달렸대. 아마 지휘부에 전화 한 통으로 통신대로 바로 올랐을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연줄이 있다는 거군. 첫 상병이 결론 지으며 비열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줄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척하는 거야. 진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책장을 넘기며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수없이 들어온 속삭임이었고 항상 똑같이 씁쓸했다. 그녀의 성장은 결코 말하지 않는 가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와 설계도를 붙잡고 수천 시간을 보낸 결과였다. 그러나 끈질긴 속삭임은 서서히 영향을 미쳐 그녀와 나머지 부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을 만들어냈다. 은밀한 적대감이 점점 실체화되며 한때 단순히 차가웠던 부대 분위기는 이제 뚜렷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이런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제든 폭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아는 매뉴얼을 덮으며 무겁게 책이 탁 소리를 냈다. 본의 아니게 나는 소리였지만 두 상병은 동시에 고개를 들고 대화가 즉시 멈췄다. 그들은 긴장된 적대감을 담아 그녀를 바라본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진아도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작고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질투가 곧 단순한 속삭임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냉정하게 알고 있었다. 마이크로, 직업을 너무 잘한다고 벌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지나 하사 주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동료들의 질투와 원망의 속삭임이 만들어낸 벽이었다. 그리고 곧 그 벽은 감옥으로 바뀔 것이었다. 잘못된 좌표 훈련장 밤 공기는 무겁고 짙은 담요처럼 깔려 있었다.
멀리서 헬리콥터 회전 날개의 날카롭고 규칙적인 소리, 숲속 바닥을 밟는 부츠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제17사단은 중요한 야간 침투 훈련을 실시 중이었다. 가상 전투 상황 속에서 병사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었다. 진화의 통신대 분대는 정찰팀에 편성되어 있었고, 해가 뜨기 전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녀의 항법 능력에 의존해야 했다. 훈련 당시 그녀의 직속 상관은 강민석 중위였다. 깔끔한 제복 뒤에는 연약한 자존심이 숨겨져 있는 남자였다. 강 중위는 진아의 빠른 승진을 가장 크게 비난하는 인물 중 하나였고, 그녀의 능력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집결지에서 분대가 모이자 강 중위가 다가왔다. 헤드램프가 그의 얼굴에 날카롭고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진에게 좌표표와 낡은 군용 지도를 건넸다. 한하사, 이게 업데이트된 좌표다. 실수 없이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데려가. 내 경력이 내 능력에 달려 있다. 진아의 내부 GPS가 작은 경고음을 울렸다. 경로가 부자연스럽게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고, 오래된 지도에 명확히 표시된 불안정한 협곡을 가로질렀다.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 낮은 가시거리에서 이런 경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지도를 찡그리며 바라봤다. 숫자는 차갑게 빛났다. 56K7781203444소숨삼총이 중위님, 지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전문적으로 말했다. 이 좌표는 구철 협곡을 통과합니다. 표준 프로토콜상 야간 신속 이동에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느슨한 바위와 가팔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강중위가 의도적으로 한 발 다가서며 그의 숨결에서는 오래된 커피와 아기가 묻어났다. 내 명령을 의심하나 하사, 내 정보는 최신이다. 네 정보는 일주일 전 것이고. 안전하지 않은 지역 공지는 어제 해제됐다. 내가 지형을 더 잘 읽는다고 생각하나 좌표대로 따라가. 지금 진아는 잠시 그의 시선을 응시했다. 함정을 알면서도 현장에서의 절대적인 복종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녀는 좌표를 손에 든 장치에 입력했다. 장갑 낀 손에 차가운 금속이 무겁고 잘못된 느낌으로 닿았다. 하강 1시간 후 그들은 하강을 시작했다. 지형은 곧 진아의 처음 불안을 증명했다. 단단한 길로 표시된 곳은 곧 느슨한 이암과 위험한 지형으로 바뀌었다. 협곡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얇고 차가워졌다. 달빛만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혼란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나는 손목의 작은 깜박이는 나침반에만 집중하며 선두를 맡았다. 깊은 균열과 불안정한 바위를 피해 움직이며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로를 보정하려 애썼다. 그러다 일이 벌어졌다. 몇 주간의 비에 젖어 느슨해진 땅이 완전히 무너졌다. 진아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배낭과 무전 장비의 무게가 그녀를 끌어내렸다. 본능적으로 배낭 위로 착지하려 몸을 틀었지만 날카롭고 잠긴 뿌리에 머리가 부딪히며 섬뜩하고 축축한 금속 깨지는 소리가 났다. 순간 세상은 눈부신 고통과 정전기의 만화경이 되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갑작스러운 구역질과 싸웠다. 겨우 등을 대고 구르며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들린 것은 의료 호출이나 손이 아니라 웃음소리였다. 한하사 드디어 약점을 찾았군. 막사 속속들이 들리던 속삭임의 상병 최가 말했다. 바로 함정으로 안내하다니. 3시간 준비한 훈련을 한 번에 넘어짐으로 망치다니. 강중위는 그녀 위에 서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한 짜증의 표정을 지었다. 일어나 하사. 단순한 실수도 처리 못하면 그 계급장을 달 자격 없다. 네 태만 때문에 일정이 늦어졌다. 그는 출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손도 내밀지 않았다. 단지 분대에게 계속 진행하라 명령했을 뿐이다.
진아의 머리에 울리는 둔탁한 통증은 이제 끊임없는 북소리처럼 되었다. 은폐 다음 날 아침, 기지는 불공정으로 굳어졌다. 창백하고 어지러운 진아가 잘못된 좌표와 부상을 유 대령에게 보고했다. 기록을 중요시하는 베테랑인 유 대령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듣다가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끊었다. 강중위 보고에 따르면 하사가 시간 단축을 위해 허가 없는 지름길을 시도했다 한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임무를 위험에 빠뜨렸다. 너의 뇌진탕은 내 부주의의 결과다. 진아는 목을 삼켰다. 중령님, 존경을 표하며 말씀드립니다. 제가 받은 좌표표를 따라갔습니다. 좌표 자체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필요 없다, 하사. 대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결과가 필요하다. 지금 결과는 훈련 실패와 변명을 찾는 병사다. 격리 근무 보고와 공식 징계 받으라. 해산. 그는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강중위를 불러 상호 조사하지도 않았다. 다가오는 점검을 위해 기록은 깨끗해야 했다.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보고서를 얼룩지게 할 진실이었다. 그날 밤 침상에서 혼자 있는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와 뇌진탕, 부당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진아가 일어서려 하자 현기증이 밀려와 쓰러졌다. 이번에는 금속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깨어났을 때 막사 불빛은 날카로운 흰빛이 아니었다. 흐려지고 가장자리가 번진 노란색이었다. 물감이 젖은 종이에 새으며든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부상은 그녀나 지휘부가 인식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부대는 신속히 사건을 은폐했다. 최소한의 보고만 작성했다. 한진아 하사, 우연한 낙상으로 경미한 머리 외상과 시각적 불편함을 겪음, 완벽한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조용히 지켜보는 한 명의 인상이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었다. 미니 클리프행어.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한 명의 의료병이 모든 것을 보고 은밀히 기록했다는 사실이었다. 막사의 어둠은 한지나 하사의 쓰러짐을 삼켰고 장교들은 관료적 침묵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그러나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의도적인 잔혹함과 성급한 사건 종결을 지켜본 단 한 사람, 이준호 상병의 양심의 찌릿함이었다. 그는 의료병이었다. 조용한 고백 이준호 상병은 대립에 적합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르고 늘 긴장한 모습이었으며 제17사단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근무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그의 의무는 훼손되었다. 그는 훈련 부상 후 진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았고 강중위와 유 대령이 그녀의 고통을 변명으로 치부하는 장면을 모두 목격했다. 또한 막사에서 그녀가 두 번째로 쓰러지고 시력을 잃는 순간과 장교들이 서둘러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광경도 보았다. 죄책감과 도덕적 분노가 뒤섞인 마비된 감정 속에서 준호는 의료소의 물품 창고라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후퇴했다. 평소 상처 봉합을 위해 안정되던 그의 손은 휴대폰을 꺼낼 때 약간 떨렸다. 규정을 어기는 중대한 행위였다. 지난 이틀 동안 그는 증거를 꼼꼼히 정리했다. 좌표 경고를 담은 진아의 원본 현장 보고서, 고의로 모호하게 작성된 공식 부상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야간 훈련 중 강중위가 진아의 낙담을 비웃는 음성이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었다. 그는 단 하나의 비밀 문서를 중앙군사령부에 작성했다. 개입을 호소하는 절박한 편지였다. 내용은 거칠고 직설적이었다. 1사단 지휘부가 병사의 시력을 희생하면서까지 점검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른 과실과 거짓, 계산된 은폐 행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준호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사건이 자신에게 연결된다면 즉각 징계나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었다. 하지만 명예로운 병사 한진아가 악의적 무능에 의해 짓밟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파일을 암호화하고 오디오 증거를 첨부한 뒤 기지 전체 시스템 점검 중 외부 보안 서버를 통해 전송 버튼을 눌렀다. 키보드의 마지막 클릭 소리는 작은 남자가 자기 보호보다 정의를 선택한 순간이었다. 시간을 멈춘 이름 비밀 보고서는 제17사단 내부 지휘 체계를 완전히 우회하며 빠르게 전달되었다. 보고서는 지역 지휘관의 책상 위가 아니라 서울의 군 윤리 및 책임 부서, 차분하고 고요한 사무실로 향했다. 보고서 접수를 맡은 안 중령은 수백 건의 사소한 불만과 악의적 보고서를 접한 경험이 있는 꼼꼼한 남자였다. 그는 절차적 은폐와 관련된 상세한 고발 내용을 스크롤했다. 흔한 저급 군대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었다. 피해자란에 굵게 중앙 배치된 이름 한진아 하사였다. 안중령은 안경을 밀며 눈을 가늘게 떴다. 한이라는 성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한국 군대와 정치 엘리트 세계에서는 특정 이름이 역사와 권위, 그리고 엄청난 암묵적 영향력을 담고 있었다. 그는 특수접근 권한을 사용해 기밀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고위 지휘관의 가족 등록 기록과 대조했다. 화면은 그의 섬뜩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안중령은 가죽 의자에 기대며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가죽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세부 내용을 읽을 필요조차 없었다. 11사단이 누가 누구의 딸, 누구의 여동생을 고의로 실명 위협과 침묵으로 몰아넣었는지 깨닫는 순간 전체 부대 구조는 결과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될 것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거의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추고 암호화된 전체 패키지를 국방부 최상위 보안 단말로 전달했다. 장군의 등장 장면이 부서졌다. 안중령의 좁고 노르스름한 사무실에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 위 높은 곳에 위치한 국방부의 넓고 마호가니로 장식된 공간으로 즉시 전환되었다.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공간, 차갑고 계산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장소였다. 두 남자가 거대한 광택 있는 책상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각각 제복 어깨 견장에 반짝이는 별 4개가 빛났다. 한지훈 장군과 한도윤 장군, 병력 전체를 동원하고 국방 예산을 흔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형제였다. 그들은 같은 비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공포에 떨던 이준호 상병이 작성한 그 보고서였다. 장남 한지훈은 냉철한 전략적 천재로 알려져 있었다. 국제회담에서 늘 석상처럼 차분한 얼굴은 창백하고 경직되어 있었다. 동생 한도윤 작전 지휘관은 관자놀이에 혈관이 살짝 뛰며 절제된 분노를 드러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좌표 오류, 고의적 부상, 조롱, 뇌진탕, 의료 거부, 시력 손상, 세부 사항들이 페이지를 불태웠다. 그들이 항상 보호해온 여동생이 열등감 가득한 하급자들에게 학대당하고 비겁한 상관들에 의해 은폐되었다. 마침내 한도윤은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정적 속에 지진처럼 울렸다. 그는 형의 시선을 마주쳤다. 짧은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의 군 생활과 의무, 이제는 보호 본능과 분노가 전달되었다. 논의나 말 없이 2명의 사관,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계급 장성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확실했고 최종적이었다. 그것은 압도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서스펜스 큐. 그날 저녁 검은색 차량 3대가 국방부를 떠나 제17사단을 향했다. 전날 저녁 3대의 검은색 지휘용 세단, 서울 방위사령부 외부에서 한 번도 목격된 적 없는 차량들이 농촌의 어둠을 가르며 외딴 제17보 병사단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괴적인 짐이 실려 있었다. 바로 2명의 사관, 사령관급 장군이 올바른 그러나 통제된 분노로 행사하는 권위였다. 예고 없는 도착, 제17사단 기지는 일상적인 아침 근무와 매서운 공기로 깨어났다. 단 하나, 0800시를 기점으로 본부 구역에 들이운 갑작스럽고 억압적인 침묵이 전부 달랐다.
군사 경찰 호위 차량이 딸린 작고 광택나는 검은색 승용차 행렬이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차량에는 방위사령부의 확실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늘어져 있던 병사들은 즉시 거동을 고추 세웠다. 도착의 심각성은 감지했지만 그 규모를 가늠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한 깜짝 점검팀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다. 후문이 동시에 열렸다.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한지훈 장군이었다. 제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얼굴은 다가갈 수 없는 냉정함의 결정체였다. 뒤이어 그의 동생 한도윤 장군이 나왔다. 역시 살벌한 정적을 지닌 채였다. 어깨 견장 위 4개씩, 합계 8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절대적 명령권의 상징이었다. 제17사단 기지 최고위 장교 유 대령은 창백하고 얼룩진 얼굴로 급히 달려나왔다. 그는 정신없이 거수 경례를 하며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렸다. 장군님들, 이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방문하신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지훈 장군은 인사를 건너뛰고 본부를 훑었다. 눈빛은 시들게 만드는 경멸로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완벽하게 통제된 바리톤 소리보다 위협을 담고 있었다. 대령, 나는 의전 수행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즉시 윤리 및 지휘 감사다. 기지를 봉쇄하라. 소위 이상 장교의 모든 개인 통신 장치를 압수하라. 지난 72시간 동안의 훈련 기록, 부상 보고서, 모든 감시 영상을 가져와라. 지금 요청이 아니었다. 냉정하게 집행 명령으로 전달된 것이다. 진실의 실체, 평소 대령의 깔끔한 사무실이던 조사실은 순식간에 제17사단의 수치가 증발하는 도가니로 바뀌었다. 두 장군은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 움직이지 않았다. 윤리부서의 엄격한 얼굴을 한 장교들이 양옆을 지켰다. 병사들을 추궁하지 않았다. 단지 증거를 나란히 놓았다. 장군들은 이준호 상병이 정리한 상세 보고서를 읽으며 진화 하사의 우발적 낙상이라는 공식 보고서를 보안 카메라 타임라인과 대조했다. 공식 서사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들은 강민석 중위가 제공한 현장 좌표를 안전 프로토콜과 비교했다. 좌표 56K78C104493 금지 구역을 직접 통과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며 장군 측 전술팀에 의해 명확히 표시된 위험 경로였다. 유 대령은 땀을 흘리며 지도를 잘못 표시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한도윤 장군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대령, 어제 좌표는 해당 구역을 피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왜 강중위가 업데이트 이후 몇 시간 만에 지나 하사에게 위험한 잘못된 좌표를 전달했습니까? 공기는 차갑게 정적에 휩싸였다. 침묵 속 붕괴 피할 수 없는 절정이 다가왔다. IT팀이 불길한 발견을 보고했다. 장군 도착 직전 지휘관 개인 단말과 강중위 공유 드라이브에서 특정 파일을 대량 삭제하려는 시도가 감지된 것이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드문, 비전문적 실수였다. 젊은 장교가 달려들어 플래시 드라이브를 쥐고 외쳤다. 장군님들 패킷을 회수했습니다. 삭제 대상 파일은 야간 훈련 원본 영상과 이준호 상병이 제출한 의료 보고서입니다. 강중위와 유 대령은 벽 옆에 뻣뻣하게 서서 그들의 거짓말 구조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강의 얼굴은 새하얘졌다.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막혔다. 한지훈 장군은 천천히 책상에서 시선을 들어 올렸다. 소리치지 않았다. 심지어 도서관 속삭임보다 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의 명령은 단순하고 최종적이었다. 강민석 중위 개인적 악의를 위해 병사를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군사법을 위반했다. 유 대령 보고서를 조작하고 중대한 부상을 은폐하려 증거를 파기했다. 부대 전체의 명성과 병사의 건강을 위태롭게 했다. 그는
윤리 담당 장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즉시 체포하라. 군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라. 군사경찰 2명이 조용히 카펫 위를 걸었다. 강과 유는 방에서 호송되었고 새 문장에 조용하고 절대적인 권위로 경력과 명성이 산산조각났다. 기지의 모든 병사들은 창문과 출입문에서 지켜보았다. 한때 강력했던 중위와 대령이 연행되는 동안 사이렌도 격렬한 저항도 장군들의 열정적 외침도 없었다. 단지 차갑고 깨끗하며 정확한 정의의 소리만 있었다. 제17사단 위에 질서와 두려움, 그리고 진실의 깊은 깨달음이 내려앉았다. 긴장 큐. 협박도 고함도 없다. 단지 명령, 그리고 조용히 끝나는 경력의 소리만이 남았다. 제171보 병사단 본부에 들이운 정적은 이제 완벽하고 절대적이었다. 아침의 혼돈은 차갑게 통제된 질서로 바뀌었고 정의는 신속하고 정밀하게 집행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침묵 속 드라마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의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겪은 고통이 불러온 폭풍은 아직 그녀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조용한 방문 한지나 하사는 군병원 무균의 공기 속에 누워 있었다. 왼쪽 눈에는 안대가 덮여 있었고 머리는 둔하게 욱신거렸다. 3번의 충격과 그 뒤를 잇는 외상으로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희미하고 왜곡되어 있었다. 의사들은 조심스레 희망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시야는 여전히 빛과 그림자의 흐릿한 풍경이었다.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2사람의 군화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바닥을 디디는 리듬이 느껴졌다. 간호사나 근무장교의 급한 발걸음과는 달랐다. 이 발걸음은 명령적이었고 심지어 반쯤 눈먼 진아조차도 그 권위를 느낄 수 있었다. 2개의 큰 그림자가 그녀의 침대 옆에 멈춰 섰다. 눈을 가늘게 뜨며 확인하려 애썼지만 시야의 통증이 더 욱신거렸다. 한쪽은 조금 더 넓은 체구, 다른 한쪽은 날씬했지만 둘 다 굴하지 않는 힘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진아의 직감이 알려주었다. 수년간 입을 닫아온 그 가족의 이름이 마침내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한도윤 장군, 남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명령적 권위는 배제된 채 다만 깊고 지친 애정만 담겨 있었다. 진아야, 나 도윤이야. 지훈이 형도 여기 있어. 진아는 일어나려 했지만 강하고 부드러운 손이 어깨를 눌렀다. 이어 한지훈 장군 형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전체 지휘 구조를 단숨에 무너뜨리고도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확실한 힘이 담겨 있었다. 가만히 있어, 진아야. 여기서 격식 따질 필요 없어. 전 뒤에. 잠시 멈춘 후 그녀는 손에 갑작스런 무겁지만 따뜻한 압박을 느꼈다.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그가 건넨 드문 개인적인 접촉이었다. 우리는 보고서를 다 읽었다. 그들이 한 모든 걸 알고 있어. 진아의 남은 한쪽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된 마음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겪은 부당함과 악의적 거짓과 싸우던 외로움에 이제 목격자가 있었다. 저 문제를 일으킬 의도는 없었어요. 그녀가 거칠게 속삭였다. 한도윤 장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말은 지나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사면이었다.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진아야. 그는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말했다. 그저 그들에게 명예가 어떤 것인지 상기시켰을 뿐이야. 넌 너무 훌륭했고 그들의 사소함이 그들을 눈멀게 한 거야. 배경 속 정의 2형제가 지켜보는 동안 복도에서 부드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흐릿한 시야로 지나가 모호하게 인식한 것은 군사경찰에 의하에 호송되는 장교들의 움직임이었다. 유 대령과 강 중위였다. 경력은 꺼지고 미래는 암울했다. 그 장면은 복수가 아닌 단지 보편적 법칙의 확인이었다. 진실은 거짓을 압도했고
한때 무시되었던 시스템은 잔혹할 만큼 효율적으로 스스로를 바로잡았다. 진아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승리가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균형 회복의 느낌이었다. 그녀는 베개에 몸을 기댔고 긴장이 풀리며 머리의 통증도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라앉았다. 조용한 미소 장군들은 잠시 더 머물며 군사 이야기가 아닌 어린 시절 이야기로 진아를 현실과 가족, 무조건적 지원으로 다시 연결시켰다. 마지막으로 떠나자 이전보다 무겁지만 평화로운 정적이 남았다. 진아가 창가를 바라보자 겨울의 얇은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들어왔다. 시야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어제보다 선명했다. 빛은 더 이상 형체 없는 노란 덩어리가 아니었고 창틀의 윤곽까지 구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얼굴에 닿는 희미한 황금빛 따스함을 바라보며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아기가 만든 어둠을 견뎌냈고 빛은 천천히 꾸준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존엄은 지켜졌고 힘은 단순히 진실이 최고 권위자에게 인정받는 순간에서 회복되고 있었다. 클로징 내레이션. 때로 가장 강렬한 정의는 복수에서 오지 않는다. 제복을 입고 진실이 문을 통과할 때 온다. 한지나 하사에게 원하지도 않았던 별들이 가져다 준 단 하나의 선물은 바로 빛이 돌아올 기회였다.